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게 무슨 회계였었죠? 재무회계였죠.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산회계 1급은 이론이 15문제고 그 다음에 실기가 23문제예요. 그래서 총 38문제입니다. 그래서 38문제를 6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 읽고 답 짓고 문제 읽고 답 짓고 문제 읽고 답 짓고 이렇게 푸셔야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러면은 힘들어져요. 문제 읽고 고민하고 답 짓고 문제 읽고 고민하고 답 짓고 그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무조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분, 실기는 한 문제당 2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61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전산 세무는 이론은 똑같아요. 15문제로. 근데 이제 실기가 19문제 나와요. 실기가 19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실기 쪽은 일단 이론 쪽은 재무회계 5개, 그 다음에 원가회계 5개, 부가가치세 3개,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여기가 개수가 줄었어요. 재무회계가 개수가 줄고 원가회계가 개수가 늘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부가가치세 2개, 결산 5개,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주로 할 파트는 이쪽이에요. 부가가치세하고 어느 쪽이요? 소득세. 왜냐면 이쪽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재무회계, 원가회계인데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 때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할 파트는 여기에요. 부가가치세하고 무슨 세요? 소득세.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안 푼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는 저쪽이 될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2문제, 소득세 2문제 나오죠. 실기에서 4문제가 25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점, 소득세가 15점. 그래서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그쪽 위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암기 위주로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한 파트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 부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빨리 나가면 원가회계까지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하면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끝나거든요. 그럼 바로 실기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산회계 1급 때에도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위주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시험 자체가 원래 그렇게 내니까. 그리고 저희 시험은 문제은행이에요. 그 문제은행 시험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게 냅니다. 똑같이 내진 않아요. 뭐 금액이라던가 뭐 기기장치를 비품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손을 대긴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격증 시험은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량 공세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풀어요. 그 대신 문제만 푼다 그래서 붙는 건 아닙니다. 문제 풀면서 요거 맞았을 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은 건지 틀렸을 때 왜 틀린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이제 슬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은 4월 11일이세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누구 보여주려고요? 남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죠? 주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래서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생이 주식해도 돈 버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번 건 본인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원래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회계 정보를. 왜냐면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안 튼튼한 회사인지 코로나 덕을 보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매출액하고 현재 매출액이 어떠냐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초등학생이 뭐래도 따는 시기라.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주식이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끝날 거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은 될 거니까 뭐 완전 종식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될 거니까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올해까지는 그냥저냥 넘어갈 건데 내년에 곡소리 좀 나지 않을까? 결론은 주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식할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스트레스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었던 게 요거 있었죠. 질적 특성.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예요. 언제 거예요? 과거 거. 목적, 적합성은 현재나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미래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나쁜 행동을 했으면 믿을 수 없는 거고 그걸 이제 뭐 갖고 보는 거예요? 과거 거 갖고 보는 거예요. 신뢰성은.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다음 무슨 성이요?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는 뭐 회계 1급에 나오든 세무 2급에 나오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종류. 요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은 뜻풀이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한번 푼 적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뜻풀이 주고 얘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원래 잘 나와요. 재무상태표하고 뭐 있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순서대로 기억나셔야 되는 거는 전산회계 1급 때 하나 있었어요. 결손금 처리 순서. 그 다음에 전산 세무도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쪽지 시험을 추가로 볼 겁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페이지 일부만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야? 비용. 그 다음에 보시면 재무제표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은 크게 1년 안에 그 1년 안에 없어지는 거 무슨 자산이요? 유동자산. 1년 이후에 없어지는 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 뭐하고 뭐 있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있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요거 외우시라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그냥 잘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다음에 어디 갔냐? 됐고.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인데 요 유가증권 관련된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공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나 나와요. 근데 이거는 회계에도 잘 나옵니다. 회계세무 안 가리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 다음에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우리 대손충당금 무슨 법 있었죠? 보충법.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요거 포함해서 두 줄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대손삼각비하고 뭐 있다고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뭐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에만. 그다음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엄? 바드럼.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 이렇게 세 줄 추가해요. 요거.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일부 외워 오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회계하고 세무하고 물어보는 게 조금 틀려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일부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 뭐뭐 있었죠? 네, 계속 적는다. 뭐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실질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요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를 다시 외우셔야 되냐면 단가 결정 방법에서 좀 다르게 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단가는 하나씩 개별법. 그 다음에 먼저 들어왔다 뭐였죠? 선입선출법. 나중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다시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가중평균법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요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게 요게 무슨 법이에요? 총평균법. 이거 왜 이렇게 외우셔야 되냐면 이거 회계에선 안 내는데 세무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답은 그 총평균법이에요. 왜냐면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실지재고 조사법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무하고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전산 세무가 되는 거고 조금 얕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산 회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분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무가 되고 조금 덜 깊으면 회계가 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세무 붙고 회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세무 따면 회계 딸 필요 없어요. 위에 급수 딴 거니까. 우리 1급 있는데 2급 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붙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뭐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거꾸로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의 제일 단점인데 그냥 운이에요. 전산 회계보다 전산 세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도 한 번 있었는데 전산회계가 만약에 합격률이 30%면 전산세무 합격률이 40%예요. 이렇게 더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운빨이고 대부분 전산세무가 합격률은 좀 더 낮긴 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로 외워갖고 오세요.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커요? 후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는 세무 쪽에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별도로 시간 되면 한번 할 건데.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야?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땐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평가손실. 평가손실 문제는 잘 안 내요.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저가법. 그 다음에 어디에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 쪽에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우리 비유동자산은 몇 년 넘는 거라 그랬죠?
1년 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있고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서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부동산. 우리 분계 풀 때 한 번인가 나온 적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잘 나와요. 뭐 관련된 거요? 주식 관련된 거, 유가증권 관련된 거. 요거는 원래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형자산. 일단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예전에 쪽지 시험 봤었던 거는 요게 있었죠.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은 첫 번째로 무슨 법이 있었어요?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역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야? 정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서 연수 갖고 한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이 있었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죠. 외우진 않을 건데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요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가시면 대부분 수익적 지출로 많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엔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근데 왜 실무 가시면 거의 다 자본적 지출로 안 하냐면은요. 자본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회사에서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적 지출이 많아요? 수익적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뭐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됐고 수익적 지출도 됐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 외울 때 식별 뭐 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어권은 뭐 할 필요 없다? 자가창출할 필요 없다. 자가창출 안 된다. 무슨 취득만? 유상취득만 인정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어권이라는 건 장사가 잘 돼서 내는 거거든요. 네, 장사가 잘 돼서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영어권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회사 내부로 하라 그러면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우리 회사의 영어권은 뭐 말도 안 되게 10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창출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기 뭐지? SK 와이번스 팔렸죠? 신세계에. 그래서 만약에 100억짜리인데 110억에 팔았어. 그러면 10억이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권리금. 우리 장사 잘 되는데 들어가려면 뭐 내셔야 돼요? 권리금 내야 되죠.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결산할 때 감가상각은 컴퓨터가 해줬죠. 자동 결산. 그래서 분계도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론 시험에 나오면 할까? 예, 실기에서는 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 넘기지 말래요? 20년. 근데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상에 30년 써 있어. 그래 30년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계약서도 없고 법에서도 몇 년 해라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은 넘기지 말자. 20년은 넘기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든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얘는 O예요, X예요? X예요. 누구 때문에요? 모든 때문에. 모든은 아니고 법에 없을 때 그때만 20년 이내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예전에 많이 시험 문제 냈었어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뭐 하면은요 없으면 무슨 법 쓰자? 정액법. 요거는 과거에 좀 많이 냈었던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에도 있었는데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잠시만요. 신호 보내드릴게요. 한 분이 좀. 신호 보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개발비 무형자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우리 부채라는 거는 빚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뭐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부채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노력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부채는 이제 1년 안에 갚느냐 1년 이후에 갚느냐.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무슨 부채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어저께 결산할 때 나왔었던 건데요.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은 해 주셔야 되냐면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유동성 무슨 부채 있었죠? 장기부채. 그래서 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가 몇 년보다 긴 거죠? 1년보다 긴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은 시간이 계속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 몇 년 이내가 돼요? 1년 이내가 되죠.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빚 갚아야 되죠.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봤었던 거는 이제 사채하고 퇴직금 관련된 거. 그래서 일단 사채에서는 두 가지 외웠죠. 발행.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뭐 하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팔아도 된다? 비싸게 팔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자를 조금 줄게. 그러면 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도 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각을 하는데 무슨 법 쓴다고요? 유효 이자율법 써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 사용하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퇴직금 관련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우리 충당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있죠? 그럼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줄 거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줄 거. 그래서 준비하는 걸 우리가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시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기가 1년보다 긴 거잖아요. 나중에 고칠 건데 대부분 나중에 고치는 것들은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래서 돈을 평소에 조금씩 모아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돈을 한 번에 쓰는 거. 그거를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대손충당금 부족할 때는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였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할 때는 요거 하나밖에 안 써요. 퇴직급여.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500번대냐 아니면 몇 번대냐 800번대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근데 앞으로 다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뭘로 바뀌어요? 퇴직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되고 저도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3년금 시대예요. 몇 년금이라고요? 3년금. 그래서 우리가 들기 싫어도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든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라고도 하고 개인 사자 써서 사적연금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공적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사적연금이긴 한데 요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자 사실 분들은 혼자 사시는 플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하고 나 포함해서 못 나와도 200 이상 나오게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몇 세 때 받아요? 65세 때 받아요. 몇 세 때 받는다고요? 65세. 근데 65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때 되면 물가 올라요? 떨어져요? 오르죠. 그러면 지금의 200만 원하고 그때의 200만 원하고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차이는 있을 건데 그래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 자녀가 성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매달 주시는 연금이에요. 매달 통장에다가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넣어줄 정도로 돈을 벌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뭐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지원금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십시오. 요건 지울게요. 요건 딴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나오면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 가시면 대부분 이쪽을 써요. 왜 저쪽을 쓰냐면 이게 회사에서 편해요. 이거는 사후 아이고 여기 오타 났구나.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들마다. 그 직원들 그만둘 때마다 신경 쓸 게 생겨요. 근데 얘는 돈만 넣어주면 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편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무슨 형을 많이 들어요? 확정 기여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은 이게 맞아요. 대기업은 요게 맞고. 왜냐면 대기업은 자금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채워주는 형식이 맞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족하든 뭐하든 신경 안 쓰는 요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자본 쪽 보시면 자본 쪽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본 쪽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건 별도로 아마 시간 투자를 좀 해서 저희가 연습을 할 건데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상계 처리.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외울 거 먼저 볼게요. 저 상계 처리는 나중에 시간 들여서 또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자본금 어떻게 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 액면가가 발행가로 나와요.
쉽게 나올 때에. 네, 보통 주 있고 무슨 주 있어요? 우선주. 그리고 제 예상인데 4월달 시험에 웬만하면 주식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 회계 1급이 될지 세무 2급이 될지 양쪽에 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금 주식이 난리잖아요. 말맞다 하나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등학생도 뭐 하는 시대예요? 주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꼭 한 문제씩 내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에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죠. 몇 가지요? 두 가지.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인데 요거 중요해요. 이익 준비금. 이거 결산 문제로 나와요. 회계에는 없는 결산 문제인데 대빵 쉬워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주는데 이익준비금은 우리 보고 꼭 계산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래서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그리고 교재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재 보나 안 보나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교재 쓰신 분이 썼기 때문에 내용 보면 80% 이상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지라. 그래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마지막으로 뭐야? 자본 잉여금.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순매출액 어떻게 되죠?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리고 이거는 나오면은 꼭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순매출액 외워야 되고 순매입액 외워야 되고.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있었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뭐요? 매출 원가. 됐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가야죠. 원가액에. 그래서 원가액에는 5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4개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3개 내지 4개 암기, 하나 정도 이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원가액에는 누구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요?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나옵니다. 내부냐 외부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가의 몇 요소라 그래요?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랑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간접비.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추적 가능성 관련된 문제 있었죠? 그러면 추적 가능성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여기에요. 원가 행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원가 행태 나오면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거 할 거예요. 저기 재무회계에 하나 추가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준 변동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뭐도 있다? 고정비도 있다. 그리고 무슨 요금이 있다고요? 기본요금.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고정비 있어요. 요건 일정 구간인데 중고정비를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됐고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큰 차이 없어요. 회계나 세무나 내용은. 그 다음에 T자 요거 잘 외우고 계십시오. 왜냐면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품이 있었죠? 제공품이 있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인데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직접 경비. 직접 경비 써본 적 없어요. 저희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요렇게 적기는 하는데 금액이 안 나와요. 시험 때 보면. 왜냐면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재료비가 없죠. 그래서 재료비 없으면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제공품인데 차변의 기초 제공품 틀린 게 하나라 그랬죠. 여기에 뭘로 나와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그리고 얘는 그때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때 나오면 거의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구하는 거. 금액 구하는 거.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에 뭐예요? 제품이에요. 왜 제공품 다음 제품이에요? 제공품은 미완성된 거. 제품은요? 완성된 거.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순서대로 봤을 때 당연히 제공품이 먼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노무비 또는 제조 경비인데 제가 이거 쓰면서 이 얘기를 좀 자주 할 거예요. 저희가 외우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내요.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써먹긴 했죠.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쓰나 말나 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제공품 뭐 있었었죠? 수량 있었죠. 뭐 있었었어요?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인데 참고로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에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가 1년에 한 번 낸다 그러면 세무는 한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둘 다 회계나 세무나 아주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세무 쪽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보조금은 무슨 방법이요? 배부 방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인데 얘는 전산회계 1급에 더 많이 나와요. 세무보다는.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꼭 시험 문제가 요렇게 물어봐요. 순서 물어보면 뭐예요? 단계.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절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 그래서 중가운데다. 그 뜻입니다. 다음에 상호는 가장 무슨 방법이다? 정확한 방법이다. 근데 정확하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대충 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직접 배부법이 청소고요. 상호 배부법이 대청소예요. 뭐가 더 편해요? 청소하는 게 더 편하죠. 대청소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왜요? 한 번 하고 나면 며칠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하고 요거는 원래 잘 나옵니다. 시험 파트 자체에.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사실 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뭐한 거 살 때요? 싼 거 사실 때. 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무슨 생산?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뭐가 중요하다?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요 동네는 뭐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쉬었다가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할 게 우리 공식 있었죠? 네, 공식.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 있었어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이 있었죠. 그래서 선입 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완성품 무슨 양 구해라? 환산량. 그때는 분모.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구해라. 그러면은 분모하고 뭐요? 분장.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그러면 공식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요 밑에 것만 쓰잖아요. 완, 말.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그러면 요렇게 분모하고 뭐요? 분장.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물어보면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모두 뭐하다? 같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초를 뭐해요? 지워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전산세무 1급에서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기초가 없거든요. 기초 제공품이 없어요. 그리고 평균법이 500개가 나왔대. 그리고 선입선출법 구하래요. 선입선출법 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열심히 계산했을 거예요. 왜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부가가치세, 재무회계 하나 추가할 거랑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보도록 하겠습니다.